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거든요. 저는 지난 반백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기적이나 요행을 바란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야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꾸곤 했지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기적과 같은 일은 제 인생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기적에 가까운 놀라운 일이 저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이 나이에 와서 보니 그 일은 사실 제 힘으로 불러온 일이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제가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기본적인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 제 열심의 세월이 절 배신하지 않았다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다지 부유하지도 않은 집에서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게 셋째로 태어났어요. 네 남매 중 셋째였고 게다가 딸이었죠. 저희 엄마랑 아빠는 절 시집 보낼 때만 잠깐 절 1등으로 봐주셨는데 그 이유는 저희 남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저를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였죠. 보통의 이야기가 끝맺을 때 묘사되는 거의 신분 상승급의 결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군요. 제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랍니다. 남편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통신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자신을 폰팔이라고 낮춰 부를 때도 종종 있지만 하는 일이 영업직도 아니었고 오히려 엄연한 대기업 정직원이었죠. 물론 급여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건 아니었지만 한낱 계약직으로 일하는 상담원이었던 제 월급보다는 많았어요. 저는 고졸에 가진 재주도 없어 열심히 전화 상담만 했지만 남편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어쩜 그리 야욕 하나 없이 답답한 면만 많았는지 모릅니다. 남들 다 윗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할 때도 혼자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고 무슨 일이건 원리 원칙대로만 처리했어요. 복사제 한 장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지나치게 정직한 사람이었죠. 회사 생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효도까지 그렇게 정석대로만 했다니까요. 기념일 딱딱 다 챙기고 허튼 말 하지 않고요. 효도를 정석대로 했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딱 맞아요. 남편의 집안 환경은 좀 특이했는데 그런 특이한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아들 된 도리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시댁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갈비 맛집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어요. 아예 가게 건물이 따로 있고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갈비를 파는데도 손님이 늘 바글바글했죠. 동네 상권이 아닌 지역구 상권을 쥐고 있는 가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기거나 외식할 만한 일이 생겼다 하면 시댁이 운영하는 갈비집에 오는 게 당연시 여겨졌을 정도니까요. 남편은 이남 이녀 중 막내였고 남편을 제외한 모든 형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왜 형 누나들처럼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남편은 난 요리도 못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지 않잖아 라며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혼자만 다른 일을 하는 남편은
늘 형제들 사이에서 겉돌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시를 당했어요. 기열이 너 몰골이 그게 뭐니? 눈밑이 시꺼매가지고 괜히 더 없어 보인다 야. 어제 회식이었어. 부서 회식이었는데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더 좀 있어 보이게 좀 하고 다녀. 누가 널 내 동생으로 보겠니? 오빠라고 해도 믿겠다. 아님 너도 회사 때려치우고 엄마랑 일하든지. 형이 기초부터 차근히 알려줄 테니까. 넌 왜 편한 길 놔두고 굳이 어렵게 가려고 그러냐? 나 이번에 차 바꾼 거 봤지? 땡땡에서 새로 나온 모델이야. 오버하지 마.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아니 와이프랑 같이 일해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여유 있게 살아 우리. 아유 그게 여유냐?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신랑이랑 우리 가족은 하와이 여행 가. 이게 여유야 여유. 너 이래갖고 애는 제대로 키우겠니? 우리 애들은 다 캐나다, 호주로 유학 보내놨는데 니네 애만 한국에서 키울 거야? 한국은 너무 후진국이라 이런 데서 애 교육시키는 거 아니다 얘. 저는 매번 시댁 식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얼굴 볼 때마다 대놓고 너희 가난해서 어떡하니? 시계 소리를 하며 저희를 무시하는데 솔직히 인간성이 덜 떨어져 보이고 정말 밉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다지 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형 누나가 아무리 무시하고 심지어 약을 올려도 그저 덤덤하기만 했죠. 그러면서도 매번 가족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다 보니 너무 속이 터졌죠.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불만을 토로하며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형네 큰조카가 호주에서 온대. 다들 일요일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일요일 오전에 출발할까? 거길 뭐하러 가? 가면 또 어김없이 니넨 돈 없어서 어쩌니 저쩌니 떠들어댈 게 뻔한데. 큰조카 호주에서 오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갈 필요도 없잖아. 난 당신 형 누나들이 우리 거지 취급하는 거 더 이상은 듣기 싫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당신은 집에서 쉬어. 당신은 속도 없어? 그딴 소리들을 맨날 들으면서 거길 또 가게? 한마디도 제대로 대꾸도 안 하고 말이야. 당신이 대체 뭐가 못나서 형 누나한테 맨날 그딴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가족끼리 시간 내서 얼굴 보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원래 어른 되고 나면 시간 내서라도 만나는 게 맞고. 게다가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기회 될 때마다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것도 있고 말이야. 난 당신 형 누나 보는 거면 싫어. 우리끼리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검소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근데 왜 그 집만 가면 그렇게 남의 집 돈자랑을 들어야 하고 거짓 취급을 당해야 하냔 말이야. 그러면서 또 날 얼마나 깔보는지 알아? 아주 지겨워 죽겠어.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매번 나한테 같이 가자는 소리를 해? 알았어. 그럼 앞으로 나 혼자 갈게. 난 그동안 당신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앞으론 억지로 가지 마.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쌓였던 울분이 금세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그 주 주말에 혼자 시댁을 다녀왔어요. 제가 눈치가 보여 괜찮았냐고 물어보니 괜찮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사람이 미워질 정도로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는 게 맞는 거라면서 눈치도 보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눈치 보고 그러면서 속 썩이고 곪으면 쓸데없는 불편감만 생긴다면서요. 1, 2년 볼 사이도 아니고 길게 보려면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고 하길래 오히려 한동안은 남편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네요. 설마 남편이 화가 났는데 일부러 돌려 말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한 말들이었고 이후로도 제가 불편할 만한 자리는 다시 권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말대로 쓸데없는 눈치를 보지 않았답니다. 대신 시댁을 아예 안 가진 않았고 시누이들과 아주버님이 최대한 없을 때만 골라서 갔어요. 시어머니만 볼 수 있는 자리면 무조건 갔죠. 시어머니도 남편이 당신의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시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시누이들과 아주버님처럼 그렇게 대놓고 놀리고 사람 무안하게 하는 법은 일절 없으셨어요. 저희가 알아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도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걸 보시곤 그냥 무뚝뚝하게 계실 뿐이었죠. 전 그런 시어머니가 훨씬 편했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제가 가고 싶을 때만 시댁을 가니 시누이나 아주버님이 싫은 소리를 해도 웬만해선 웃고 넘기고 시어머니께도 잘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네요. 그렇게 결혼 생활에 적응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 패턴이 고착화되었을 무렵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아이라 저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죠. 평소 왕래가 잘 없었던 저희 친정 식구들도 찾아와서 고생했다, 축하한다는 말들을 건네주었고 작은 아기 선물들도 주었어요. 엄마가 된다는 건 뭐랄까요? 그 전에는 겪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온몸이 퉁퉁 붓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었지만 마음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제 행복은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자마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님, 아주버님과 두 시누이, 그리고 몇몇 조카들이 산후조리원을 찾아왔을 때였어요. 제가 모유 수유를 막 끝냈을 때였는데 시누이들은 절 보자마자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아니 울케, 아무리 그래도 이 몰골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기어리 놀래서 도망가겠다. 애초에 임신했을 때 살이 너무 많이 찐 거 아니야? 세상에, 이거 언제 다 빼? 살 빼긴 뺄 거지. 기골이 아주 장대하다, 장대해. 무슨 불곰인 줄 알았네. 시누이의 말도 화가 나는데 아주버님은 제 딸을 보더니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저기 제가 슬기야? 어라, 기어리를 하나도 안 닮았네. 원래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쟤는 엄마를 닮았어. 재수씨, 첫 출산 맞아요? 혹시 숨겨둔 과거가 있나? 어머, 그러네. 애가 지 엄마를 쏙 빼닮았어. 어쩜 저러지? 누가 보면 둘째 낳은 줄 알겠다. 몸도 힘들고 평소와는 다른 컨디션인데 사람 앞에 놓고 저런 개념 없는 소리들을 해대니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당연히 말이 곱게 나갈 리 없었죠. 지금 출산한 산모한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개념이 없기로써니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픈 사람한테 불곰이라느니 과거가 있었냐느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울케, 지금 말 다 했어? 손이 시누이한테 뭐? 개념이 없어? 그럼 이게 개념이 있는 행동이에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출산 축하해주기는커녕 사람 하나 이상하게 몰아가잖아요. 출산 경험 없는 사람이 그랬으면 또 몰라. 뻔히 몸 힘든 거 다 알면서 일부러 화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봐 재수씨,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말이 심하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야. 그럼 아주버님이랑 형님들은 화도 안 나셨는데 해서는 안 될 소리를 그렇게 해대셨어요? 그만들 해라. 창렬이 너도 주연이 주미도 잘한 거 없다. 애가 막 출산하고 몸 푸느라 행색을 좀 못 가꿨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먼저 뭐라고 했던 건 니네 아니냐?
사람들 많은 데서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입 다물어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정도로 소란스러워지자 잠자코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중재를 해주셨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죠. 시어머니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물이랍시고 들고 온 기정이 몇 봉지만 남기고 먼저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시어머니 볼일 다 보시면 내려오라면서요. 그렇게 돈도 대단들 하시게 번다는 양반들이 고작 기저귀 몇 봉지만 들고 온 걸 보고 저도 어이가 없어하며 수납장에 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다 나가고 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쓴소리를 하셨어요. 너도 잘한 거 하나 없다. 서운하고 섭한 게 있으면 그 부분만 잘 말하면 되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헐뜯는 얘기를 하면 쓰냐? 가족들한테 그렇게 못된 말하고 화를 못 참는 성미면 들어오던 복도 놀라서 다 달아나겠구나. 애도 생겼는데 앞으로 행동거지 신중히 하거라.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저도 욱해서 달려든 부분도 있고 해서 알겠다고 다음부턴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드렸죠. 시어머니는 곧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 더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죠. 저희 가족끼리 따로 시어머니만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릴지언정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있는 곳엔 웬만해선 잘 가지 않았어요. 당시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그 사건을 전해들은 남편도 전부 다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를 덜 가지게 되었고요. 그 사이 저희 딸은 무럭무럭 예쁘게도 자라났답니다. 처음 애가 신생아일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애가 한번 웃을 때마다 그간의 피로가 싹 가실 정도로 행복했거든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딸은 누굴 닮았는지 애가 너무 순하고 영특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았죠. 저는 처녀 시절에 비하면 살도 많이 찌고 머리숱도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딸아이가 걷고 뛰고 말을 배우고 책을 읽는 걸 보다 보니 처녀였을 때보다 배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특히 저희 딸은 미국 만화 영화를 좋아했는데 애가 하도 좋아하다 보니 저는 그 시리즈 비디오 테이프를 전부 사다 주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학원도 안 다니고 영어를 곧잘 했고 나중에 커서는 미국 영화 드라마를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때에도 제가 구할 수 있는 DVD랑 DVD는 전부 발품을 팔아서라도 구해다 준 것 같네요. 저는 저희 애가 원한다면 학원도 보내주고 힘들어하면 쉬게도 해주며 애가 스스로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부모 상담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어머님, 혹시 슬기는 외고 시험은 따로 준비 안 하시나요? 외고요? 글쎄요.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슬기가 딱히 가고 싶다는 말을 안 해서. 외고 준비하는 애들은 뭐 몇 년 전부터 공부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슬기처럼 영어를 월등히 잘하는 아이들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학교에 특목고 준비한다고 공부하는 애들과 비교해보면 슬기 내신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저번에 들어보니 슬기 이번에 토익 시험이 800점대가 나왔다면서요. 네, 뭐 그거야 그냥 한번 봐본 건데 그 정도면 원서 정도는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붙으면 애 인생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슬기랑 한번 고민해보세요. 당시 저희의 담임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의욕이 있던 분이셔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상담이 끝난 뒤 남편과 딸아이와 며칠 동안 의논을 해봤어요. 저희가 유학을 보낼 형편까지는 안 되었어도 특목고는 충분히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 딸은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했고 원서를 썼지만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짧은 기간 수험 생활을 했는데도 제가 다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붙으면 좋았을 텐데 슬기 그 학교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많이 아쉽지 않아? 괜찮아. 나는 사실 다른 애들에 비하면 공부도 별로 안 했잖아. 같은 반 친구 중에 세희라고 중학교 1학년부터 입시한 애가 있는데 걔도 떨어졌대. 걔가 전교 1등인데 말이야. 그런 애도 떨어지는데 내가 덥석 붙으면 안 되지. 저희 딸은 저보다도 생각이 깊고 착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 말이 맞다 싶었고 이후로는 다시 딸아이 교육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엔 남편도 부장직을 따라 일이 바빴고 저 역시 관리자로 일하며 신입 교육을 시작해 정신이 없었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저희 딸은 혼자서도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이니 믿고 관심을 끈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엄마로서 안일하기 그지 없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에 막 올라갔을 때의 일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딸아이가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이였기에 저희 부부는 혼비백산에서 애를 찾으러 온 동네를 뒤졌는데요. 저희는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도 딸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8시가 넘어서야 딸이 스스로 집에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안 그러던 애가 말도 없이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하루 종일 핸드폰을 왜 꺼놨냐고? 당신 진정 좀 해 일단. 슬기 너 일단 이리 들어와라. 와서 엄마 아빠한테 할 말 있으면 다 털어놔봐. 당신은 따뜻한 물 한 잔만 떠와. 얼른. 남편의 침착한 대응으로 일단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저희는 애를 계속 어르고 달랬는데 저희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아주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죠. 저희 딸아이와 같은 중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 심지어 같은 반으로 진학을 한 아이가 있었는데 원래는 중학교에서부터 전교 1등을 하는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온 저희 딸이 첫 학기에 전교 1등을 했었는데 그게 시샘이 나서 애를 못살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일부러 체육복을 훔치고 애 책상에 우유를 쏟고 남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고 저희 딸은 1학년만 버티면 2학년 때부턴 다른 반이 될 줄 알았는데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어 절망스러웠다고 해요. 세상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다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죠. 어디 양아치도 아니고 전교 1, 2등 하는 애가 저희 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다는 말을 들은 저희 부부는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학교로 쳐들어가서 선생한테 따지고 들었습니다. 대체 학교 선생이 되어서 애가 맡고 있을 동안 뭐 했느냐고요. 결국 그 아이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저희 부부한테 싹싹 빌었지만 그래도 저희의 분은 풀리지 않았죠. 징계라고 해봤자 학생부 기록에도 제대로 남지 않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였고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커지길 원치 않아 말로만 싹싹 빌 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아이는 그 가해 학생과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이미 그 친구 편을 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어차피 가서 공부에 방해만 받을 것 같다는 게 딸아이의 판단이었죠.
저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의 판단을 존중해 주었어요. 저희 딸은 결국 검정고시를 준비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해 명절,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또 한 번 척을 지게 되었답니다. 이때는 남편이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아주버님과 시누이들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시작은 시누이들 둘이 저에게 주제넘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요. 아니 올케 얘기 들었어. 슬기 안 좋은 일 있다고 학교 자퇴했다고 말이야. 자퇴를 했어? 나는 안 좋은 일 있다는 것만 들었지 홀랑 자퇴를 해버렸는 줄은 몰랐네. 왜 굳이 자퇴를 했어? 다른 학교로 애 전학을 보내든지 하지. 저희도 안 그래도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고 또 새로운 친구 사귀고 이러면 슬기가 힘들 것 같대요. 지금은 그냥 아예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도 차라리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도 며칠 동안 얘기 나눠보고 결정한 거라. 이래서 한국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니까? 차라리 애를 유학을 보내든가 하지 왜? 아, 그건 또 형편이 안 되나? 그렇지 않아도 애가 알아서 공부 잘하니까요. 그래봤자 애는 애지. 어른들이랑 생각이 같은 줄 알아? 애도 막상 승환이랑 승주처럼 호주 나가서 넓은 세상에서 공부했어봐. 학폭이 뭐야? 슬기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지. 맞아. 그리고 올케가 가만 보면 애를 너무 감싸고 도는 경향이 있어. 애가 그럼 중졸로 있겠다고 그냥 중졸로 살게 냅둘 거야? 부모라면 애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옆에서 잡아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느 곳이나 약자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애도 저희도 상처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남한테 그런 말 듣는 거 불편하네요. 어쩌다 명절에 어쩔 수 없이 마주치더라도 말도 잘 안 걸던 양반들이 갑자기 위로인지 약 올리는 건지 모를 말들을 마구 해대니 저도 자연히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네요. 괜히 딸아이가 듣고 위축될까봐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대화에 아주버님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대화는 주제를 넘다 못해 아주 산으로 가버리게 되었어요. 아무리 화를 참고 점잖게 이야기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죠. 이게 다 요즘 애들이 다 오냐오냐 자라서 그래. 솔직히 우리 애들은 해외 나가서 향수병도 알아보고 영어 배우느라 고생도 해보고 하면서 성장통을 겪었잖아. 근데 내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기어린 애가 애를 좀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경향이 있더라고. 지금 그 말씀은 잘못이 피해자인 저희 슬기한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언행은 전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거 모르세요? 개념 없고 비상식적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이게 개념이 없고 비상식적이라고? 그럼 딸내미 꼴랑 하나 키우면서 그마저도 제대로 못 챙겨서 나가서 맞고 다니게 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야? 재수씨, 내가 옛날부터 많이 참았는데 말을 정말 이상하게 하는 버릇이 있네? 누가 누굴 보고 지적질이야. 지금 재수씨가 벌인 짓을 냉정하게 보라고. 애를 다 벌어놨잖아. 아주버님의 언성이 높아지자 거실에 잠자코 있던 남편까지 대화에 합세를 했어요. 남편이 끼어든 건 처음이라, 정확히는 화를 낸 건 처음이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럼 우리 애가 남들 다 간다는 종합학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한 게 잘못이라는 거야? 아님 형네 민준이처럼 어디 술 처먹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야 된다는 거야? 형이야말로 아들내미 양아치처럼 키우지 말고 간수 잘해. 보자니까 남의 딸한테 무슨 소리들을 짓거리는 거야? 나도 내 와이프도 애한테 못해준 거 하나 없어.
우리 애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다고. 우리 아들은 성인이잖아, 새끼야. 성인이 오토바이 좀 못하냐? 그리고 이 자식이 형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뭐? 남의 아들한테 양아치? 누가 들으면 음주운전은 합법인 줄 알겠네. 그따위 사고방식이니까 형이나 걔나 양아치라고 하는 거야. 누나들도 그건 인정하잖아. 그리고 누나들도 다들 입 조심해. 위로랍시고 그딴 소리나 해댈 거면 입 다물으라고 그냥. 애들 고생한 엄마 돈으로 해외로 보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신 일들이라고. 자기 손으로 애 아침상 한번 안 차려봤을 인간들이 남의 집 사정에 감나라 배나라 지적질이야. 뭐라고? 야, 너 지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우리 애들 밥을 왜 안 차려줘 내가? 엄마 돈, 본인들 돈인 양 애들한테 쏟아부어 놓고 손수 키운 척 온갖 가정들을 떨면서 입만 살아가지고는. 그렇게 애들을 잘 키워서 애들이 지 엄마 한국 이름도 모르냐? 야, 너 입 안 다물어? 인간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쩜 이렇게 취해지기만 하냐. 앞으로 가족 모임에 우리 가족 부르지 마. 알겠어? 남편은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화를 내고는 저와 딸을 데리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저도 저희 딸도 어안이 벙벙했죠. 평소 화를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 무섭다더니 남편은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방방 못할 말들만 쏙쏙 골라서 해치우더군요. 집안에서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희 가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 남편을 포함한 네 남매는 전부 시어머니 앞으로 불려가 한참을 혼나야만 했어요. 물론 남편은 그냥 병풍처럼 예의상 서 있었을 뿐 주로 아주버님과 시누이를 향한 호통이었다고 합니다. 하긴 시어머니는 그래도 상식적인 분이시거든요. 대체 저희 남편에게 무슨 말씀으로 혼을 내실 수가 있었겠어요. 남편에게는 형 누나한테 너무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딱 한마디만 하고 자리를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 이제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 시기엔 오히려 그게 잘된 일인 것 같네요. 남편은 그 이후로는 시댁 가족들한테 쓸데없는 신경을 일절 끊어버리고 오직 저희 가족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딸아이 역시 무섭게 공부에 몰두했고요. 딸아이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진로를 심리상담가로 결정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에 심리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부부는 정말 눈물까지 글썽이며 딸을 축하해 주었죠. 무뚝뚝하신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고급 노트북과 가방을 선물로 보내주셨답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아직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팔순을 맞게 되셨는데요. 1, 2년 전부터 시어머니는 팔순 때는 아무리 싫어도 시댁 식구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었고 저희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팔순 잔치를 어디에서 열 것인지, 손님들은 어떻게 초대하며 식당 직원들은 부를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저희는 큰맘 먹고 시댁 식구들을 만났는데요. 다들 과거에 크게 한바탕 하고 시어머니께 혼이 났던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에만큼은 서로 기분 나쁠 일 없게 하자고 약속을 단단히 한 뒤 최대한 사무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장소와 음식, 한복점과 기타 정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졌고 저희는 겨우 평화롭게 헤어질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아주버님과 시누이의 대화가 통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이제 하나둘씩 50대 넘어가게 되니 다들 전만큼 혈기왕성하다거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허튼 소리를 하면 괜히 서로 피곤해지기만 하니
저희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졌고 그때마다 빠르게 자리를 파했어요. 그렇게 조심하며 팔순잔치를 준비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족끼리만 보기로 한 팔순잔치날이 오게 되었죠. 남편 형제들만 해도 내 남매들인데 친척들만 불렀는데도 아무리 많이 추리고 추렸어도 거의 40명 정도는 모이게 되었어요. 다른 집안 사람들은 그냥 와서 식사만 간단히 하고 가시는 편이었고 실제 시어머니와 왕래가 있으신 분들이 늦게까지 남게 되었죠. 저희 아들까지 전부 모이게 되니 직계가족 자리도 북적이는 느낌이 상당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나중에는 조금 정신이 없더군요. 그런데 누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버님네 큰아들이었고 그 뒤를 큰 시누이네 형제들이 쫄래쫄래 따라가더군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애들이 자기들끼리 제 쪽을 보며 영어로 대화를 하니 저는 기분도 나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무시해 엄마. 어쩜 저 나이 처먹고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는지. 넌 다 알아들었어? 쟤네 뭐래니? 그냥 지들끼리 질라든 농담하면서 웃는 거야. 몰라도 돼. 영어를 잘하는 딸이 그렇다고 하니 저도 잠자코 있었고 괜시리 그 애들이랑 엮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의 애들, 그러니까 제 조카들은 죄다 영어로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친한지 아주 농담도 하고 키득키득 웃기도 하면서요. 애들 목소리가 좀 커지자 시어머니가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는 영어를 자제하라고 한 소리 했는데 애들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쑥덕이더군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도 그저 사람 좋은 미소에 얼굴에 걸고 있을 뿐 애들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더군요. 그렇게 언짢은 상태에서 시어머님이 실수로 수저를 놓치게 되어서 식탁 위가 잠시 어지럽혀지게 되었어요. 시누이들과 제가 먼저 새 접시와 수저가 필요하겠다고 말하며 식탁 위를 둘러보았지만 아이들 중 아무도 일어나려고 하질 않더군요.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 소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던 차에 조카 중 한 명이 제 딸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영어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조카가 웃으면서 한국말로 말을 하더군요. 야, 쟤는 한국에만 있었고 영어는 못한대. 쟤한테 영어 쓰면 안 돼. 아, 맞아. 중졸이랬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가 막내인 건 알 거 아냐. 야, 막내. 네가 접시랑 수저 가지고 오라고. 수저는 알아듣겠지. 쟤는 왜 대답을 안 하니? 야, 너 수저 가지고 오라고. 중졸이라 수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다. 알파벳은 아니? 조카들은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제 딸을 대놓고 흉보고 놀렸죠. 저는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제 딸이 좀 더 빨랐습니다. 딸아이는 조카들에게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을 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새 수저와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나머지 조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시누이들과 아주버님도 놀라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조카들 얼굴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하얗게 질려버리니 저는 대체 딸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왜 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았는데 제 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대답을 해서 절 깜짝 놀래켰어요. 그냥 언니 오빠들이 여태 한 말 전부 잘 알아들었다고. 수저 금방 가지고 오겠다고 했지. 더 필요한 거 없냐고도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이 없더라. 하긴 이따 다들 클럽 가서 양주 마신다는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 아, 큰아버지. 근데 차 키 잘 갖고 계세요. 아까 보니까 큰오빠가 술을 엄청 먹던데. 오늘 큰아버지 차를 끌고 나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저 새끼가. 야, 그 말 진짜야?
아니야. 무슨, 야, 너 뭔데 갑자기 이간질을 시키고 난리야. 아, 그리고 작은 고모, 승주 언니 남친 있는 거 아셨어요? 오늘 아침까지 같이 있다가 나온 것도? 야, 너 입 안 닥쳐? 저희 딸의 말에 순식간에 조카 2명이 벌개진 얼굴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남편은 제 딸을 향해 오려는 큰 조카 앞을 재빨리 가로막고 서서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 자식이 어른들 있는 밥상머리에서 빨리 자리에 앉아. 그리고 할머니, 이미 재산 상속하셨어요? 다들 집에 차 한 대씩, 가방 하나씩 샀다는데요. 할머니 돈으로. 그 말에 할머니 눈빛이 곧바로 형형해지셨고 이번에는 아주버님과 시누이들까지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자기 딸에게 너는 무슨 그런 소리를 이런 자리에서 해? 라고 타박을 주더군요. 본인 말로 인해 제 딸의 말이 사실인 게 확정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큰 시누이의 말에도 아주버님을 향해 무섭게 깔린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사실이냐? 니들이 내 돈을 뒤에서 빼돌리고 있었다는 게? 아우, 뭘 빼돌려요. 그냥 엄마 밑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차 뭐 얼마 하지도 않아. 우리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치? 이놈아, 속일 걸 속여.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해? 내가 장사꾼으로만 평생을 살고 네 애미로도 평생을 살았다. 너 거짓말하는 거 하나를 모르겠어? 자식 농사 저리 망쳐놓고 니들은 돈이나 빼들려고 희덕거리고 앉아있단 말이냐? 엄마, 그게 아니라요. 오바 말은 엄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도 그 입 닫아. 다 큰 처녀인 딸내미 하나 간수 못하고 벌써부터 남자랑 붙어먹는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 쟤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대학교 하나 제대로 못 보낸 주제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려 들어?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어? 화가 난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며 호통을 치셨고 조카들도 이 사건이 엄청난 일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화는 그칠 줄을 몰랐죠. 니네 셋 앞으로 출근하지 마라. 어차피 출근해서 직원들 부려먹기나 하고 일도 안 하는 것들이 출근은 뭐 하러 하고 돈은 뭐 하는다고 받아가냐?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 말에 아주버님도 도시누이도 조카들까지 전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10명이 넘는 성인들이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비니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죠. 흡사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비는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셨고 저희 부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시어머니가 귀가하시는 걸 도와드렸어요.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를 바래다 드리면서도 시어머니가 세 사람을 해고하겠다는 얘기가 설마 진심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돌아보시고 작정한 듯이 말씀하셨어요. 기어리 너 잘 들어라. 앞으로 네 형 누나한테 상속할 건 없을 게다. 내 살아생전에 네 몫의 유산은 미리 건네줄 테니 당장 내일 우리 맨날 가는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엄마, 괜찮아요. 아니 그것보다 그럼 당장 가게 운영은 어떻게 하시게요? 일단 형 누나들이라도 운영을 해야. 내가 걔네 시원하게 말아먹으라고 여태껏 장사해왔는 줄 알아? 알아서 물려줄 사람이 있으니 넌 신경 꺼. 원래도 가게 일은 신경도 안 쓰던 놈이. 그리고 슬기 너.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부르시더니 한동안 말없이 노려보셨어요. 저희 딸은 약간 겁먹은 눈빛으로 네 라고 말할 뿐이었죠. 지 엄마 닮아가지고 성격이 불같아서는 다음부터 그런 얘기 떠벌떠벌 하지 말고 나한테 얌전히 와서 말하거라. 알겠어? 아, 네.
네, 할머니, 그럴게요. 그럼 다들 가봐라. 슬기애미는 집에 들어가서 나한테 애 등록금 좀 알려주고, 저 대가리 시꺼먼 놈들한테 들어가던 거 차라리 슬기 학비로 돌려버리는 게 낫겠구나. 네?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어머님 생활하시는데 사용하세요. 차고 넘친다. 차고 넘쳐. 줄 때 받아. 시어머니는 호통을 치시며 저희를 집 밖으로 내쫓았고, 저희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시어머니 댁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딸에게 모든 지원을 돌리셨어요. 사실 저희 딸은 교환학생도 고민 중에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었는데, 시어머니가 지원해 주신 금액으로 넉넉하게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동안 조금씩 미뤄왔던 지병 치료도 받을 수가 있었고, 딸아이 결혼자금도 넉넉하게 모을 수가 있었죠.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저도 최근 들어서 처음 알았네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아주버님과 두 시누이는 시어머니 돈만 믿고 여기저기 대출까지 끌어와 사치를 부리던 습성 때문에 빠르게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스스로 자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놓아야 한다는 것도 그들을 보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비상금을 저축하고 있는 돈 안에서 소비하는 그런 당연한 행동들을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나이 50 넘게 먹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새 남매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거나 의리의리하게 잘 살던 집도 결국은 내놓고 겨우 작은 동네로 이사가거나 차도 가구도 전부 팔아넘기고 텅 빈 집만 덩그러니 남게 되거나 하는 등 놀라운 정도로 파국을 맞았어요. 시어머니 지원이 끊기자마자 이혼을 당한 작은 시누이가 가장 충격이었네요. 그간 가족 내 분위기가 어떤 꼴이었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내미 덕에 직장에 쌓아두었던 연차를 조금씩 사용하면서 여유로운 때를 보내고 있답니다. 사실 둘 다 직장을 관둬도 되지만 앞으로 저희의 노후를 위해서 혹시 모를 또 다른 일을 대비해서 계속 회사는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도 같은 직장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출근을 안 하는 건 또 허전할 것 같고요. 대신 내후년쯤에는 유럽 여행을 장기간 다녀오기로 하고 차근히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저희는 누구처럼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지원에만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힘을 잃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간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지금과 같은 큰 행운을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끝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